아트 팟캐스트 코드 앤 캔버스 첫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와. 네.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녹음본 청취해 주실 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글로 프로그램 기획 소개글을 썼어요. 발레리나가 매일 기본 동작을 훈련을 하거든요.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발레를 배우신 분들도 똑같은 동작을 성인이 돼서도 프로 발레리나가 돼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루 안 하면 이틀 안 하면 뭐 내가 알고 관객이 알고 뭐 이런 명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 동작을 훈련해야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또 예술가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매일 좀 자주 매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되새겨야 되는 기본기가 무엇일까 했을 때 여전히 미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미와 예술에 대한 공부를 좀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샤따님도 이제 소개를 하시겠지만 예술 이론 쪽을 전공하셨거든요. 같이 공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예술과 탈역사라는 책을 작년부터 좀 같이 보자. 혼자서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기본기를 우선 다지면서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혼자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둘 다 연구자 스타일은 아니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시대에 예술과 미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같이 고민해보면 너무 심오하지만은 않게 수다 떨듯 이야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둘의 가치관이 그러해요. 누구에게나 가닿는 예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고민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연구하고 공부하자라는 목적이 있었다가 그래도 방송을 할 거니까 누가 들으셨으면 좋을까 했더니 예술 이론을 전공하신 분이나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비평가 이런 전문가 그룹보다는 일반 대중,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만나는 그냥 평범한 분들도 미학과 예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재미를 느끼면서 현대미술이나 예술의 역사, 미와 예술에 대한 이론과 철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약간의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말을 하고 표현하고 같이 공유하면 지식은 증폭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좀 교양 있는 예술 교양을 쌓아가는 그런 방송을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방송에 관련된 홍보 글을 올리니까 갤러리스트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디렉터, 아티스트, 컬렉터 다양한 분들이 니즈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술을 꼭 전공하지 않았어도 예술계의 예술 시장이나 뭐 예술 아카데미 등등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작업하시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걸 표현을 계속 해야 되니까 스킬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밀려있는 작업도 있으니까 뭔가 이제 이론을 진득하게 공부할 그 마음의 부담은 있어도 여유는 좀 없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그런 분들과도 공유하면 좋겠고 우선은 저희가 풀지만 그런 미술계 관계자분들도 현장 지식을 나중에는 또 이 방송에 올라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위터 스페이스에서는 스피커로 초대하는 걸 올라오시게 한다, 올려보낸다, 올라오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피커로 얼마든지 초대드릴 수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소감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무대 위로 단상 위로 올려드릴 수 있고요. 그거 부담스럽다, 듣기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조용히 들으셨다가 조용히 나가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드 앤 캔버스 첫 방송을 시작하는 그 마음과 기획 의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코드 앤 캔버스라는 제목을 우리 샷다님이 챗GPT와 함께 탐색하다가 알려주셨어요. 어떠한 연유에서 이 이름을 제안하게 되신지도 조금 더 이야기 부탁드려요. 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사실 민지님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한 사실 기쁨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민지님 뵙고 저런 분과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벌써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코드 앤 캔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네이밍 센스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작가 이름 정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상한 이름 정하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반발에 부딪히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같아서 사실 이제 미학 얘기만 하면 너무 또 순수한 얘기로 가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저희가 또 몸담고 있었던 곳이 웹3고 NFT와 관련된 곳이다 보니까 그럼 좀 아트와 그리고 민지님이 이야기하시던 그 아트 앤 테크와 관련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해서 GPT를 검색을 해봤고요.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 저와 그리고 민지님과 그리고 화진님 의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의미를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코드 앤 캠퍼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미술사와 미학 얘기에 집중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급해주신 화진님은 래퍼이자 뮤지션이신데요. 저희가 콘텐츠 이름을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래퍼는 가사를 직접 적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꽂히는지를 물어봤는데 딱 코드 앤 캔버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다. 며칠 지나고 나서도 요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하게 됐고요. 코드로 예술을 하는 시대잖아요. 넷 아트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캔버스는 화가들의 굉장히 주요한 표현 매체이기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술일 수도 있고 예술이 아닐 수도 있는 다양한 예술의 정의가 공존하고 있는 게 현재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술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저희 간단하게 좀 소개 인사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훨씬 더 많으실 거라서 우리 샤따님부터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민지님께서 저를 샷다라고 불러주시는데 원래 NFT 아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NFT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그 이름 자체가 샤이니 타이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한국 전통 괴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디지털 아트 전시 기획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트위터로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저의 프로필을 보시면 호랑이 한 마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 기록에 나와 있는 빛나는 호랑이 그리고 대중의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추는 호랑이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물의 이름을 따서 이제 샤이니 타이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줄여서는 샷다라고 하는데 샷다 내려 샷다 올려의 그 어감이 좋아서 샷다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샤따님 원래 샤타라고 불러야 되는데 샤따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샤따 올려내려라는 뜻도 있었군요. 작가님이 그 네. 프랑스 소르본 노벨 파리 3대학에서 예술 사회학으로 박사를 수료한 게 불과 몇 년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 맞을까요? 맞습니다. 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아, 이제 그 전까지는 박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같은 학교에서 사실 석사 때는 문화 매개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었고 그전에는 이제 미술사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십몇 년 동안 예술과 관련된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는 얇고 넓게 알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샤타님이 프랑스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가 2022년이었던 것 같고 그전에는 클럽하우스에서 NFT 작품 소개하는 아티스트 토크 했을 때 그때 프랑스에 계셨잖아요. 그때 방송을 또 듣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팬데믹 시기에 그때 뭔가 내적 친밀감을 쌓아갔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쨌든 전 10년을 무언가를 했으면 그 분야에서 통찰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그 프랑스 유학 10년사의 그 통찰력을 공유를 좀 해달라. 제가 많이 졸랐어요. 근데 그 시절 이야기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고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조금씩 풀어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의 눈물바다로 이루어진 사이긴 한데 네. 혹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풀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 보따리들은 가득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정말 깊이감보다는 얇고 넓게 이제 약간 버터를 바르듯이 막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이야기를 나눠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깊이감은 민지님께
게 제가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 민지님 소개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학부에서는 미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미술관, 갤러리, 클래식 콘서트 등에서 대중과 예술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문화예술 전문 진행자로 활동했고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예술의 가치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상인분들부터 정말 그 모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소득 그 상황이나 부의 정도,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누구나 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신념을 품고만 있진 않았고요. 10년이 넘게 문화예술 및 미래교육 스타트업의 팀장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청소년대안학교 예술교사로도 근무했고요. 그래서 대상 맞춤형 예술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시간을 거쳐서 2016년이었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대국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분명히 미래의 예술 창작과 인간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 생각을 품고만 있진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진학을 해야겠다. 내가 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겠다. 뇌구조를 좀 바꿔야겠다. 문과에서 이과로 이런 어떤 다짐을 품고 진학을 해서 AI 아트, 웹3, 블록체인, 메타버스, 바이오 기술, 미디어 아트, 또 지식재산권법 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기술과 만나 태동한 미래예술과 혁신산업 생태계를 연구했던 게 벌써 올해로 8년 차인데 올 초에 딱 깨달은 거예요. 생성형 AI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초기 단계란 말이죠. 그 안에 AI 아트도 있지만 이게 NFT랑도 공통점이 있는 게 산업과 시장 기술이 먼저 이 판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인데 AI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 결국에는 포스트 AI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술은 어떤 형태일까라는 고민들을 2016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I가 물론 예술도 할 수 있고 예술가들의 창작 조수로도 함께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과 더 차별화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술가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예술 이야기를 전달하고 예술을 경험하고 표현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교양으로 이런 예술에 대한 이론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의 시장이 있겠구나. 또 나는 그 지점에서 기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아트 커뮤니케이터 민지로 리브랜딩해서요. 원래 그렇기도 했는데 대중에게 다가가는 예술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코드 앤 캔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인 방송으로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이 오늘 다루고 하자는 콘텐츠와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근황 이야기도 살짝 공유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다님 요즘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엔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지님과의 스터디나 이런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혹시 들으셨던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티타임즈에서 미술사 컨텐츠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이온 스튜디오라는 웹3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전시 기획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NFT 아티스트들과 기관들과 함께 재밌는 전시를 한국에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은 작게나마 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작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디지털 아티스트들 국내외 관련해서 글을 쓰기도 하셨잖아요. 소개해주고 싶은 작가들도 있을까요? 이러한 작가들의 작업이 동시대에 우리가 오늘 다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또 사례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모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또 싶어요. 오늘 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매체를 떠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체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세대가 왔는데 사실 디지털 아트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장르로 나눠지잖아요. 뭐 제너러티브 아트도 있고 크립토 아트, 크립토 기술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혹은 여기서 개념 예술로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니까 정말 다양한 작가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요 이야기와 관련돼서는 다음번에 혹은 예시로서 또 중간중간에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아티스트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야요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역시 NFT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됐는데 원래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고 독학으로 배우셨던 분인데 평생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림은 곧 나 자신이다 라는 명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의 인터뷰를 하면서 좀 감동을 받는 지점이 많았는데 그때 그 글을 쓰면서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예술 역사가의 그 이론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때 바사리는 이제 르네상스에 등장한 사람인데 예술가의 개성과 성품이 작품의 양식, 스타일에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보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들 인터뷰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 그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어떤 저널리스트, 아트 저널리스트는 조르조 바사리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창작자의 성품, 인품, 성향과 작품의 연관관계를 계속 파악을 해냈거든요. 근데 예술가 열전이라는 그런 명절을 집필하기도 했지만 바사리에 따르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작가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고 라파엘로에는 온화한 성품이 묻어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데 제가 야요님의 작품을 보면서 성품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배려를 한다든가 관람객을 위해서 너무 빼곡하게 채우기보다 너무 애쓰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바라보고 작품을 관조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디테일한 세부 내용을 내가 생략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미학과 예술사의 이론과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외에 AI 아트 작업을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분들 혹은 큐레이터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제 곧 글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택한 이 책이요. 인공지능, NFT, 디지털 아트, 다양한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이전과 다른 예술 장르가 이제 태동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통 미술의 입장에서 이건 예술이 아니야. 이거는 작가로서 이런 건 좀 부족해라고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시선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거든요. 예술의 역사에서 항상 그러했듯이. 그렇다면 더 파고들어서 왜 그러할까에 대한 해답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에피소드로 다룰 예술과 탈역사라는 책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그럼 한번 이 책에 대해서 개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드리고 이 저자인 아서 단토와 데메트리오 파파로니가 누구인지는 샷다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샷다님 얇게 느껴지셨을까요? 무거웠습니다. 이게 저희 이게 손을 펼치면 그 손바닥보다 좀 큰 크기고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얼마 안 되네 두께도 얇으네 했는데 너무너무 함축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샷다님도 중간에 저랑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게 집에 있는 모든 미학과 예술사 책을 다 꺼낸 거예요. 이걸 살펴봐야 요 얇은 책이 이해가 되는 책이라서 대중적인 서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길 원하는데요. 이 책은 우선 세 가지 구성,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예술 철학자이자 아서 단토가 이탈리아의 미술 비평가 데메트리오 파파로니가 서로 어떤 대담을 나눴는지가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에는 미국의 미술 평론가이자 미술사가 시인인 베리 슈왑스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과 방금 말씀드린 이 데메트리오 파파로니가
파파로니가 이 책에 대해서 서문을 썼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파파로니가 단토만이 지니고 있는 예술 철학이 있거든요. 예술 철학이 무엇인지를 자기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챕터가 있습니다. 에세이인데 가벼운 에세이는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책의 제목에도 드러나 있는 단토와 파파로니의 대담이에요. 대화인데 4개의 대담이 실려 있거든요. 그 일시가 1995년, 1998년, 또 한 번 1998년에 대담이 있었고 2012년에 걸쳐서 실제로 만나서 나눈 대담과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대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일단 이러하고요. 책을 읽기로 혹시 고민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데나 펼치셔서 보셔도 좋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맨 뒤에 있는 챕터예요. 왜냐하면 단토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와 인생의 행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담겨 있는 챕터가 후반부에 있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샤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아서단토를 처음 접하신다면 이 책을 먼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민지님, 맞아요. 책은 약간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개론이나 좀 시작으로는 제목부터 개론서인 것 같은 아서단토의 무엇이 예술인가 이런 책부터 시작하고 이제 좀 돌아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서단토가 이야기된 책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아소만토를 설명드리면 민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예술 철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현대 예술 비평가로서도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술의 종말을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민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1924년에 태어나셔서 2013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약 9년 전에 별세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현대미술의 근현대미술의 발전을 모두 목격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것들을 어떻게 이론화시키는지를 처음부터 미술사로 시작을 하셨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져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잘 풀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방금 민지님께서 온갖 미학 서적이 다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봤어요. 아서단토의 책들이 뭐뭐가 있나. 그래서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미학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상적인 것의 변용이라는 책과, 그리고 무엇이 예술인가, 미를 욕보이다, 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써주셨던 미를 욕보이다, 그리고 예술과 탄력사, 이 집에 저는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예술의 종말 이후라는 책들도 이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오 파파로니는 사실 저는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됐는데, 유명한 미술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이자 작가이기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현대미술에 대해서 특히나 아서단토의 저희가 탈역사, 포스트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예술의 종말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이제 전시도 기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척 클로즈나 조나단 레스커라는 이런 아티스트 분들의 개인전을 진행하셨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책에 끌린 이유에 대해서도 살짝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대담집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담이라고 하는 거는 conversation,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냥 수다가 아니라 지식의 희열이 있는, 지적 희열이 있는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대담을 나눈다고 했을 때 막 서로 싸우고 내가 옳다고 하고 야 너만 예술이냐 나도 예술이다 됐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경청하면서도 네, 맞죠, 맞죠가 아니라 내 의견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전달해야 저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의 어떤 긴장감과 생동감, 이런 희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담고자 했다라고 역자가 후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게 그래 나를 알아야지라고 이해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둘러싼 많은 철학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모든 게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단토가 말했지. 그래, 그래. 뭐 AI 아트, NFT 다 예술이지 뭐."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이 이론의 근간이 되는 철학의 기반이 있는데 이거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도 굉장히 작고 처음에는 '읽을 만한데.' 해서 끌렸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았지만 "재밌는 순간도 있었다."라고 우선은 자평하고요. 어떤 점이 끌리셨어요, 작가님? 저도 단토가 쓴 단토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해석을 볼 수 있는 고런 부분이 있었던 지점도 좋았고, 그리고 대담도 재밌었는데 근데 대담이 뭔가 대화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이 엄청난 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고 확인을 했더니, 이제 대담을 통한 이제 바로 앞에서 대화한 경우도 있지만 이메일로도 주고받으셨다고 해요. 이메일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시는 그 학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낭만적인 거예요. 그리고 민지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당신 유명하니까 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게도 아소단토의 이야기들을 아소단토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는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소단토가 직접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뭔가 현재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뭔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의 제목에 사용된 예술과 타력사, 영어로는 Art and Post History의 의미가 뭔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거 좀 후반부로 넘길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너무 개념에서 개념으로 이르는 게 맞아요. 이해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음.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도 오랜만에 봐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잘 씹고 이 영양분을 잘 전달하는 그 연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개념에서 개념으로 이루는 현학적인 이야기로 안 갔으면 좋겠어서요. 작품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단토가 앤디 워홀과 마르셀 듀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검색을 좀 해보셔도 좋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앤디 워홀과 마르셀 듀샹을 교과서 미술 작품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목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도 들려드리자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토가 1964년에 앤디 워홀의 작품 브릴로 상자라고 하는 세제 박스가 전시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브릴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셔따님?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네, 브릴로 저도 그냥 브릴로 박스지, 브릴로 상자지라고만 했는데 이게 미국의 세제 상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세제 상표 기억하시나요? 샤따님 개인적으로 쓰시는 뭐 쓰세요? 풍뽕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는 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네. 미국의 그 세제 상표이자 세제를 담던 상자인데 어떻게 보면 생필품인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건데 그게 복제품이 돼서 그대로 미술관에 전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현대미술 작품을 봤을 때도 이런 좀 당황스러움, 뭐야, 이거 왜 작품이야? 이 사물을 왜 전시하려고 갖다 놨어?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당혹감을 단토는 느꼈다고 합니다. 브릴로 상자는요, 워홀이 처음에 만든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아직 작품 이미지를 보시지 못한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은데 당장 검색하시기 어렵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자 박스예요, 그냥. 그리고 상품 로고가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눈에 띄는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는 감각적인 색채로 디자인되어 있는 박스인데요.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실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워홀이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가져온 거죠.
차용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1년 전에 제임스 하비라고 하는 사람이 패키지를 디자인했어요. 근데 이 하비의 배경이 재밌는데요. 하비는 추상 표현주의 화가였어요.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추상 표현주의, 그러니까 구상이 아닌 작품을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내면의 어떤 심상 같은 것들을 선이나 물감의 질감이나 당장 형태를 보고는 뭔지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미적인 어떤 시각적인 완성도 추구하는 미학이 있는데요. 그런 세제 박스의 디자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싫어하는 이미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임스 하비가 그 패키지를 디자인한 이유는 판매를 위해서 시각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했어야 됐으니까 그 용도를 고려했던 거였어요. 아트로 작품으로 만드는 게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색감도 선명하게 했고 상업적 소통 기준에 최대한 맞는 부합하는 상자로 이 브릴로 박스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입장에서 이게 미술관에 전시가 됐으니까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너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실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워홀은 실제 워홀이 그랬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소비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브릴로 상자를 선택했다라고 바라보는, 워홀이 그렇게 이 작품을 그러한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라고 분석하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브릴로 상자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예술가의 의도, 인텐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샤타님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생필품 중에 하나를 내가 미술관에 감히 전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 혹시 전시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네, 물건이라기보다는 식물인데요. 얘가 원래는 옆으로 커야 되는데 위로 쭉쭉 자라서 제 키를 거의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원래는 이렇게 예쁘기 위해서는 '요렇게 자라야 한다.'라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아마 몬스테라 하면 되게 예쁘게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실 텐데, 얘들을 전혀 수용을 생각하고 키우지 않으면 위로 쭉쭉 뻗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전시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상의 사물이잖아요. 근데 얘를 전시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예술가, 창작자의 의도와 철학이 반영돼야 예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하잖아요. 단토는 이런 의미의 미학을 추구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모든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이 우리가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그 지금 동시대 예술의 경향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단토는 우리는 이제 예술이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왜 어떤 거는 예술 작품이 되고 어떤 건 안 그렇지?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봤어요. 단토가 이러한 질문을 그냥 혼자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술의 역사, 예술사에서 그 뿌리를 찾았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후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 전에 제가 샷다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와, 엄청난 질문을 던져 주셔서 사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답들 중에 저도 사실 아서단토의 책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그 답을 굉장히 명료하게 우리한테 던져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그 15세기 미학자들이 "예술은 진리에 가장 가까운 활동이다. 그래서 진리를 표현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낭만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인간은 결국 표현해야 하는 동물이잖아요. 어떤 지금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일기를 쓰고 뭔가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다양한 표현 활동 중에 '어떠한 진리를 품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전공자의 비애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게 예술이고 모든 게 예술이 아니에요. 오.
왜냐하면 그냥 이 미학사를 쭉 보면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걸 보면서 예전에 20살 무렵에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다 이론이 있잖아. 지금 누군가는 "아 이것만 예술이야. 회화만 예술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던 그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그 모더니즘 그 이론이 저는 그게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회화의 본질에만 그 매체의 물성, 물감을 어떻게 쓰느냐, 회화만 할 수 있는 존재 가치에 막 그 여러 의미부여를 했던 시대가 있었지 저 사람은 저 미학관의 뿌리를 본인도 모르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갑자기 이렇게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처럼 "이거 세제 박스지만 아니야. 이건 난 예술품으로 생각해."라고 했을 때 '그래 저거는 이제 작가의 의도,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단토에 기반한 예술 철학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예술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그 아트 컬렉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이것만 예술이야. 이것만 컬렉팅할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건 다 역사의 답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단토가 예술이란 무엇이라는 질문을 그냥 던지지 말고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게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의 뿌리 역시 역사에 있습니다. 마르셀 듀샹이 등장하는데요.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 직접 보셨죠? 샷다님? 샘은 본 적이 없고 네.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예술 전공 수업에서 1 학년 때 이거 다 보잖아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그때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샘이 이제 저희가 정의는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소변기를 가져와서 거꾸로 세운 다음에 그거를 사인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소변기가 원래 어떻게 붙어 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뒤집는다고 이런 모양이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마 샘은 지금 사라져서 저희가 원래 원작은 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진으로만 남아 있어서 그 후에 다시 이제 미술관 측에서 재탄생시킨 샘을 전시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그 마르셀 듀샹이 소변기 거꾸로 놓은 이 샘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어 너무 아름다워.' 이 반응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개념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듀샹의 샘은 정말 그 샘물 나오는 파운틴이란 뜻인데 그냥 소변기예요. 소변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물이 흐르는 배수 방향이 있죠. 이거를 뒤바꾼 형태의 작품인 거죠. 근데 이 작품을 듀샹은 처음에 국립 아카데미의 전통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 설립된 독립미술가 협회에 출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시죠, 작가님? 처음에 어 전시가 이루어지지 말씀해 주세요. 않았습니다. 네네. 전시가 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순간의 아 큐브처럼. 네. 네. 전시가 아 되지는 않았어요. 알고 계셨죠? 네. 그때 듀샹이 심지어 알 머트라는 가명으로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뉴욕의 독립미술가 협회는 전시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지금도 그런 공모전이 있죠. 누구나 돈을 약간만 내고 참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은 주지 않겠다 우리가. 왜냐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그 판을 짜는 건데 누구는 상을 주고 상을 주지 않으면 불공정한 경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무려 그 당시에 1,200명의 작가가 몰렸다고 합니다. 총 2,123점의 작품이 전시 목록에 올랐는데 다시 또 질문 드려볼게요. 듀샹의 작품이 그 목록에 올랐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 드렸겠죠. 전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작가로서 내가 어떤 공모전에 지원을 했는데 전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듀샹은 1913년부터 1917년까지 뉴욕에서 활동을 하면서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레디메이드, 이미 있는 기성품이란 뜻인데 단토가 말하기를 듀샹의 레디메이드 여러 작품이 있거든요. 각종 사물들을 그냥 다 전시를 해놨어요. 작품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중에 이 소변기를 전시한 작품 셈에 대해서
단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 작품은 사유와 대상이 결합된 것이다. 그 대상의 어느 속성을 그 작품에 포함할지는 일정 부분 사유가 결정한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겠어요, 작가님? 이 말 자체를 풀기가 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사실 단토가 이야기를 하는 건 뒤샹은 작품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크게 관통하고 있는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전까지는 화가가 천재적인 어떤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했었어야 했잖아요. 뛰어난 실력으로 회화를 그리거나 혹은 조각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작품만을 우리가 작품으로 바라봤었다면 뒤샹은 이 샘이라는 작품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걸 빚어 갖고 구워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공산품으로서 나온 작품을 자기가 가져와서 거기다 사인을 해서 "나는 이것이 바로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공표를 한 예술가가 선택한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유와 대상이 이제 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직접 이런 그 회화들을 자연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형태였다면 이 작가가 가진 그 생각 자체가 이 매체와는 상관없이 어떤 걸 통해서 표현이 되든 그림이든 조각이든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든 그런 것과 합쳐지면서 이것조차도 예술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정말 지금 요 견해가 좀 현대 미술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되긴 했지만 백남준 작가가 TV를 전시했을 때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일상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물론 거기에는 많은 작가의 창작이 들어가 있죠. 백남준 작가의 작품에는. 근데 뒤샹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온 거잖아요. 공산품, 레디메이드를. 그럼에도 이 작품이 예술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유와 대상이 같이 연결된 거다. 더 쉽게 말하면 단토는 평범한 대상, 사물과 예술 작품의 차이는 형태가 아니다. 형태는 거기서 거기일 수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런데 해석 과정에 근거한다라고 본 거예요. 단토는 철학과 이론, 해석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미학자입니다. 그런데 단토가 저는 앤디 워홀 브릴로 박스, 그 세제 박스를 전시한 앤디 워홀과 이 마르셀 듀샹의 그 소변기 전시한 샘, 이 작품을 그냥 동일한 범주에서 보는 줄 알았어요. 얘도 예술, 쟤도 예술 다 가능해.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책에는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뒀습니다. 레디메이드 같은 경우 볼까요? 레디메이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 대상과 완전히 다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야요 작가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야요 작가님이 어느 날 그 집에 있던 커피 봉지 있잖아요. 그거를 나 이거 예술이야. 여러분 제가 이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거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쉼과 안식을 주기 때문이죠라고 하고 커피 봉지를 어제 막 그림 걸려있는 전시장에 전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야요 작가님 절대 안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유가 있겠지. 결국 이미 있는 공산품, 레디메이드 상품은 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바라보는 해석, 이론, 철학의 차이를 가져와야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워홀은 브릴로 세제 상자를 채색한 합판에 그대로 똑같이 모사한 브릴로 세제 상자, 이 실제 마트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를 그대로 모사한 거를 전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땐 똑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대상과 똑같은 예술 작품이 등장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듀샹 같은 경우는 변기지만 이거를 원래 대상과 완전히 다른 샘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뒤집어 놓기도 했고. 그런데 워홀은 그냥 모사 베껴가지고 똑같이 세제 상자를 전시를 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 듀샹 같은 경우는 소변기가 아름다운가요? 요즘 좀 아름다운 소변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아주 좋은 호텔에 가면
그런데 소변기가 미적인 성질을 지녔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뒤샹은 선택을 했어요. 예술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잖아. 의미 부여하지 마.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예술과 다른 예술도 있을 수 있어라고 봤던 건데요. 워홀 같은 경우는 브릴로 상자가 마트에서 원래 판매하는 거니까 눈길을 사로잡는 성질을 지녀서 그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요 차이 아시겠어요? 워홀은 복제본 사본이자 원본의 목적을 사라지게 한 물건을 예술작품이 되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단토는 원래 이 세제박스, 세제상자를 디자인한 합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합의가 디자인한 원래 그 세제박스 디자인한 그 상품은 예술이 아니고 워홀의 상자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한 그 이유로 워홀은 철학적 질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합의는 그냥 잘 판매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예쁜 세제 상자를 만든 거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뭐 이렇게 복잡해. 꼭 철학적 질문을 제기해야 돼? 난 그냥 내 그림 보고, 내 작품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 즐겁다, 시각적으로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충분해. 라고 하시는 작가님도 지금도 계시죠. 전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대 미술계의 흐름 역시 철학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토가 말했던 그 예술에 있어서 존재 이유에 있어서 철학의 필요성은 이 현대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단토는 예술 작품을 구현된 그 의미, 무언가에 관한 대상이자 그것의 의미를 구현하는 대상을 예술 작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예술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창작자분들은 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더 부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작가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